네, 안녕하세요. 점심시간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는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장은 변동성이 꽤 큰데요. 그래도 4,000포인트를 어저께 사수했으니까 오늘도 오후장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오후장에서 기가 막히게 들어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오후장도 좀 희망을 섞어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이 오늘 가져오신 토픽을 보니까 제가 편다송 아나운서께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닭 좋아요? 닭 좋아하죠. 왜요? 진짜요? 오늘 오늘 뭔데요? 이분이 네. 가져온 주제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찾아보시면 알겠는데 코스닥의 계절이 왔다. 네, 꺾기고 닭이 아니고 네, 코스닥보다 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잘 못 갔잖아요. 그렇죠. 상대 강도에서 네, 드디어. 상당히 벌어졌었는데 드디어 코스닥을 볼 때가 됐다. 좀 의구심도 드는데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로버 난남 WM 센터 유영석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닭을 봐야 돼요? 이제는 좀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예. 아직 피 보기 전인데 꼭 닭을 봐야 됩니까? 뭐 남들보다 일찍 준비해야죠. 네. 예, 연말 가면 갈수록 좀 코스닥은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제 주변에서 어제부터 외국인이 왜 이렇게 파냐? 네. 도대체 외국인 수급 우리를 왜 이렇게 배신하냐? 물론 달러 환율이 상당 부분 원화가 약세이기도 하지만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럼 그동안 왜 샀을까요? 아, 외국인이 왜 샀을까요? 왜 샀을까요? 나 네. 물어보려고 했는데 왜 샀을까요? 그만큼 매력이 있어 보여서. 매력이 있어 보여서. 네. 보니까 상반기에 외국인이 코스피를 한 13조 원 정도 팔았고요. 네. 그 다음에 하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17조 정도 샀었습니다. 오. 그 다음에 11월 들어서 지금 한 며칠 만에 이번 주 들어서만 한 5조 뭐 이렇게 팔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우리나라를 이제 바라보면은 저는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철저히 반도체 국가인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네. 예. 근데 이제 그동안 최근 몇 달간 반도체 슈퍼사이클 업황이 너무 좋았죠. 예, 뭐 네. 디램 가격도 오르고 뭐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게 뭐 첫 번째 이유가 됐었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상법 개정안. 예, 우리나라가 그동안 고질적으로 발목을 잡히고 있던 그런 체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많이들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 들어서 대거 순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어찌 보면은 이런 단기에 이번 주 들어서만 한 5조 뭐 이렇게 파는 것 같은데 솔직히 뭐 알 수는 없죠. 정확히 뭐 어떤 사유인지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체질 개선을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외국인의 기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르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는 있지만 좀 수급 공백이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뭐 누구도 알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상반기에 한 13조 네. 원 예, 정도 예. 팔았는데 네. 하반기 물론 한 두 달 정도 남았지만 네. 17조 원 정도 네. 순매수로 돌아섰는데 네. 이번 주만 한 5조 원 정도 네. 이탈하고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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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 속도도 상당히 빠르네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 지난달에만 우리 코스피가 20%가 올랐잖아요. 저는 태어나서 월간 코스피 20% 오르는 거 처음 봤거든요. 보신 적 있으세요? 태어나서 예. 언제 태어났더라? 네. 예, 보니까 찾아보니까 1999년도 때 그때 이제 월간 한 20% 오르고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때는 뭐 제가 학생이어가지고 주식 안 했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 욕구가 어찌 보면 생기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좀 단기 수급 공백은 뭐 필연적인 수순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전에 출연하셔서 네. 한남동 고액 자산가들이 미장보다는 국장에 대거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네. 어느새 그 사이에 네. 4,000피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지금은 어때요? 분위기가 한 3,400, 3,316 저희 정고점이었잖아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전 세계 다 오르고 있고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 코스피가 정고점 왔구나. 뭐 남들 다 갈 때 못 갔는데 좀 늦었네. 약간 이런 비교적 좀 차분했는데 그거 넘어서 너무 단기간에 4천을 가다 보니까 네.
뭐 조금 부담 느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다들 걱정도 많으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10월 말에 뭐 고객분들 그 수익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지수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좀 레터를 드린 게 뭐냐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이 버스에서 당장 내려서는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버스가 목적지는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잘 운행이 되고 있고 이 버스의 뭐 엔진이라 그럴까요? 예, 반도체 업황이나 전반적인 실적도 좋고 하잖아요. 엔진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연료도 괜찮죠. 지금 뭐 증시 대기 자금 워낙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쉽사리 이거를 버스에 내려서는 조금은 후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일단은 당장은 버스에 내리지 말자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렸었습니다. 그럼 시장이 계속 간다는 입장이신 거네요. 물론 이번 주처럼 운전을 너무 어지럽게 하다 보면은 좀 현기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제 저도 막 너무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고객분들 전화 오셔가지고 이거 좀 너무 어지럽다. 좀 내려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제 또 오후에 그렇게 그 말아 올리는 걸 보면서 시장의 어떤 에너지 자체가 아직은 좀 살아 있구나, 남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좀 코스닥 중소형주를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코스피가 올해 70% 올랐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한 30% 정도 올랐나요? 예, 그 정도 올랐는데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 그 저희 백인재 부센터장님이나 뭐 전래원 주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뭐 현장에서 느끼는 게 코스피의 자금들이 코스닥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 뭐 그 운용사 펀드 매니저분들도 그렇고 이제 고객분들도 그렇고 좀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빈센트님도 이번 주에 그 말씀을 한번 주셨죠. 예,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상대 강도, 상대 강도를 말씀을 주셨는데 잠깐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은 보시면은 이 그 코스닥 대비 코스피의 상대 강도라 함은 이제 지수가 몇 배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예, 보시면은 지금 코스닥이 한 900포인트, 뭐 코스피가 한 4000포인트라고 하면은 거의 한 4.4배, 4.5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 평균이 보면은 한 2.8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격차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벌어진 건 맞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고 지금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 코스닥을 주도하는 종목들 흔히들 뭐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반도체 소부장들 분위기가 또 나쁘지도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는 코스닥을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네. 많이 벌어졌으니까 결국 평균 회귀. 네, 네, 근데 이 평균 회귀 전략은 이 기간에 대해서 모호함이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돌아올 자금들은 돌아온다라는 네. 말씀이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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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운연 중에 레터를 보낸다고 하셨어요? 네, 네. 유영석 차장의 이 좋은 레터는 네. 어떻게 해야지 받습니까? 저의 고객분들께만 고객 함께 하시는 겁니까? 여기 오랜만에 이거 합시다. 네. 이거 어디 갔어? 여기 이 번호, 여기, 예, 이 네. 번호에서 네, 네, 네. 레터만 달라 그러면 안 돼요? 저한테 레터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레터의 핵심은 뭐냐면 고객분들의 수익률입니다. 제 고객분들이 한 달 동안 어떻게 이제 뭐 수익이 났는지 혹은 손실이 났는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원인 혹은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상담 신청을 주시면은 첫 번째로 시장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세세한 레터는 이제 고객이 되시면은 제가 네. 수익률을 중점으로 물론 말씀을 그런데 드리도록 또 우리 하겠습니다. 밥보다 투자하나 네. 시청자분들 지금도 거의 5천 명 가까운 분이 유영석 차장님을 보고 계시는데 네, 네. 혜택을 좀 줘야죠 연말인데 저 밥보다 예. 투자하나 보고 전화했습니다라고 하면 네, 네, 상담을 네. 넘어서 예. 뭐 수익률 차치한 레터만 줄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가능합니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편다성 아나운서 어제 네. 우리 장 어땠어요 보면서? 어제 오전에 좀 세게 조정을 받았다가 그래도 장 마감하기 전에 거의 다
들어올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저께 네. 흔히 변동포트 컸고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특히나 주도주 중에서 뭐 조방어 이런 것들 그쵸. 조정 많이 받았잖아요. 차장님, 네,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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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도주 조정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한 대 맞은 거죠. 네, 여전히 주도주입니까? 아니면 이럴 때 말씀하셨던 네, 상대 강도, 네. 스프레드 네. 등등을 감안해 봤을 때 네. 코스닥. 닭입니까? 저의 기본 전제는 일단은 반도체랑 전력기기는 깔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반도체 지금 디램 가격 보시면은 너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전제는 깔고 가고 그 외에 뭐 주도주들 뭐 조방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많이 말씀들 주시잖아요. 저는 저보고 조방원 할래 아니면은 뭐 코스닥 중에 뭐 저는 코스닥에서 반바지 좋게 보거든요. 반바지? 반바지는 예. 지금 뭐예요? 추운데 반바지? 반바지. 반도체? 예. 비 바. 바이오? 지. 2차 전지? 맞아요. 아. 지주가 아니구나. 보통 다들 지주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코스닥을 지금 좀 중점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를 지주가 아닌 2차 전지 위주로 좀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조금 반바지 위주로 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코스닥을 주목을 하는 이유가 저는 항상 거래대금을 좀 체크를 하거든요. 거래대금. 예, 거래대금을 잠깐 이제 자료를 한번 좀 띄워 주시면은 네. 이게 지난 10년간 코스닥의 이제 그 일봉입니다. 일봉.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10조 이게 거래 대금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의 상승기를 보면은 항상 한 10조 정도 이렇게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 왔었어요. 예, 이렇게 2020년부터 이렇게 올라갈 때도 코스닥 그 거래 대금이 거의 뭐 코스피를 추월할 정도로 이렇게 거래 대금이 많이 발생을 했었고 2023년 이때 2차 전지 갈 때도 거래 대금이 다 10조를 넘어가고 이런 구간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0조 원 미만에서 되게 좀 눌려 있었죠. 네. 그랬는데 10월 말부터 조금씩 거래 대금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11월 이제 첫 영업일이었죠. 11월 3일 날 12.8조 원 거래가 됐고 그 4일 날에도 12.1조, 어제는 뭐 10.9조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거래 대금이 좀 이렇게 많이 터진다는 말은 그만큼 이제 코스닥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 코스피에서 수급이 살짝만 좀 낙수 효과가 나도 코스피는 이제 그 변동성이 크게 오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 이 거래 대금 보면서 조금 매매하시는데 좀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싶습니다. 코스닥이요. 네. 제가 통계를 보니까 네. 코스닥 코덱스 레버리지 네. 시가총액이 한 3조 원 정도 되던데 네, 네, 네. 어저께 기준으로 제가 기억 속에 한 2.8조인가 네. 원 이거 레버리지 엄청 많이 사지 않아요 요즘에? 맞습니다. 예, 코스피 레버리지 말씀하시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레버리지 상당히 많이 사시는데 저는 그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혹시 올해 주식들 뭐 빈센트님은 엘리스트라서 잘 못하시겠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주식들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혹시 올해 좀 놓친 게 뭐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샀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그런 종목? 여쭤보면 그런 종목 우리 편다성 아나운서는 없죠 일단 다 성공했으니까 저는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 놓쳤을 종목 네. 그러니까 샀어야 되는데 못 사갖고 포모 네. 온 거? 네, 네. 당연 주도주죠. 주도주죠. 네, 예. SK 하이닉스. 뭐 하이닉스라든지 두산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런데 저는 가장 아쉬웠던 게 지수를 사면 좋았지 않았나? 지수. 오. 네. 왜냐하면 네. 사실 종목은 변동성이 있어서 흔들리잖아요. 너무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사실 막 팔고 싶고 그러면 다시 못 사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지수는 그래도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지수를 샀으면은 끝까지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우리 그때 6월 달에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이런 대세 상승장에서는 오히려 지수가 나을 수 있다. 이런 말씀 계속 누구나 다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수를 막 그렇게 과감하게 못 샀던 게 아쉽지 않았나. 저도 말씀 들으니까 예. 지수 못 산 게 아쉬운데요. 그러니까요. 너무- 예, 네. 그래서 너무 사실은 아쉬운데요. 코덱스 레버리지 샀으면 올해 한 220% 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만큼 레버리지 많이 사고는 계신데 또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있으니까 좀 유의는 하셔야 될 것 같고. 아, 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레버리지 투자 매우 좋죠. 네. 사후적으로 복귀해 보면 올해는 레버리지 투자 잘했으면 정말로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레버리지 상품은 진입 시점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제 장 초반 샀으면 네. 복구하려면 한 2달, 올해는 끝난 거예요,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한 10% 떨어졌으면 네. 그걸 메이크업 하려면 네. 수익률이 10% 오른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레버리지 상품은 참 진입 시점이 중요한데, 근데 저는 많은 분들이 와서 레버리지 상품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한남동에서 오셔가지고 결국 이제 부자들이 많은 곳이라고 우리가 네. 알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거기서 레버리지 상품을 얘기하는 게 약간 네. 이례적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부자들이 네, 네. 레버리지를 삽니까? 사실은 거의 잘 안 사세요. 음. 예, 잘 안 사시고 제 개인적으로 레버리지를 샀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점에서는 코스닥 지수를 좀 사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보통 이제 코스닥 ETF를 어떤 종목을 사시냐면은 코덱스 코스닥 150 종목을 많이들 사세요. 예, 그래서 자료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은 코덱스 코스닥 150이 이제 보시면은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이제 시가총이 가장 크니까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뭐 펩트론 이런 바이오 종목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 그 다음에 바이오, 미용 뭐 이런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소부장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한 4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한 20-30%, 반도체 소부장이 한 20-30%, 나머지 뭐 로봇이나 이런 미용 쪽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반바지 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약에 그냥 이제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아니 머리 아프고 지수 사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코스닥 150을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뭐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죠. 레버리지도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변동성에 유의해야 되고 빈센트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코스닥 150 중에서 제가 반바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또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나는 반바까지는 괜찮은데 네. 2차 전지가 마음에 안 든다. 뭐 혹은 나는 그냥 반도체만 사고 싶다. 왜냐하면은 SK 그 삼전 닉스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제 사실은 핵심 소부장들은 아직은 좀 덜 오른 감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좀 제가 핵심적인 그런 반바지 ETF들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수페타시스나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이 비중이 거의 한 60%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반도체 ETF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 종목을 조금 그 반도체 소부장 관심 많으신 분들한테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타임폴리오에서 K바이오 액티브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셀트리온이 비중이 높지는 않고 그냥 이런 그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 업체들 비중이 높고요. 이 ETF도 좀 체크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거는 네. 타임폴리오에서 만든 K바이오 액티브 네. ETF죠? 네네 맞습니다. 결국 조만간 떠나야 될 사람이 시가총 1등에 알테오젠이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전 상장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에 종목들이 다 비중을 채우고 새로 네. 편입이 되는 건가요, 선생님? 제가 봤을 때는 이 타임폴리오 K 바이오 액티브라는 게 꼭 코스닥 종목만 담는 건 아니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좀 바이오 종목들 중에 액티브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꼭 코스피를 떠난다고 해서 알테오젠이 빠지진 않지 않을까?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그 얘기 있던데요. 네. 최근에 또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나라 펀드 설정 금액, 네. 제가 수치가 맞나 본데 300조 원이 넘었던 것 같던데 네네. 펀드 열풍이 다시 불고 있다. 네. 2000년 초반에 네. 바이코리아를 버금가는 펀드 열풍이다. 네. 근데 약간 의아했던 게 다들 직접 투자 시대 아닌가 싶었는데 또 펀드를 많이 가입하고 있단 말이죠. 네. 코스닥에서는 이런 펀드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 코스닥 종목들을 위주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그냥 그런 코스닥 주식형 펀드들은 되게 많아요. 예, 되게 많은데 사실은 꼭 코스닥 펀드만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그 펀드가 설정되는 것들이 이제 운용사별로 이제 목표 달성형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액티브한 그렇게 움직이는 펀드들을 좀 많이들 설정을 하시는 편이고요. 코스닥에 특화된 펀드라고 하면 코스닥 벤처 펀드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 그게 뭐예요? 예, 예. 코스닥 벤처 펀드. 벤처 펀드. 네네네네. 코스닥 벤처 펀드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2018년에 저희 금융당국에서 약간 코스닥 벤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정책 펀드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 잠깐 보여주시면은 코스닥 벤처 펀드의 이제 필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처 기업의 신주를 15% 이상 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벤처 기업의 신주 구주를 35% 이상, 그러니까 벤처를 한 50% 이상 담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벤처 기업들의 그 자금 통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만든 펀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펀드를 했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코스닥에 이제 상장하는 종목들, IPO하는 종목들이 우선 배정을 해줍니다. 공모주 많이들 해보셨죠? 공모주. 예, 공모주 펀드도 있고. 펀드도 있고 해보시면은 공모주의 가장 단점이 뭐예요? 개인적으로 하셨을 때. 네. 하나 받았다. 네, 많이 할당 못 받는다. 그렇죠. 네. 내 돈은 왜 네. 올랐는데 네. 내 주식 수는 왜 이럴까? 그러니까 뭐 1억 넣었는데 뭐 한 주 받았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왜냐면은 이런 그 상장을 했을 때 공모주를 배정을 해주는 비율이 다 있어요. 비율을 잠깐 보시면은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받는 비율이 25%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상장 종목이 뭐 1,000억을 펀딩을 하는데 250억을 받는데 그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 가지고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많이 받겠다고. 예. 그러면은 나머지 물량들은 이런 정책 펀드들, 뭐 코스닥 벤처 펀드가 25%, 하이힐드 펀드가 10%, 기관들, 그다음에 우리사주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상대적으로 코스닥 벤처 펀드는 개인 대비 공모주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이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투자 금액의 10%, 그러니까 최대 한 300만 원 정도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도 있기 때문에 코스닥 벤처 펀드를 많이 하고 계시고, 심지어 지금 25%였던 이 배정 비율이 30%로 내년에는 또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코스닥 그 벤처 펀드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코벤 펀드는 주로 3호로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뭐 주로 3호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제 생각에는 특성상 이제 코스닥 그 벤처 기업들에 대한 자금 통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공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공모펀드의 장점이 뭐냐? 환매가 언제든지 자유롭고 언제든지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들락날락. 들락날락이 가능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코스닥 벤처 펀드는 아까 제가 그 소득공제 뭐 10%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3년 이내에 환매를 하면 배타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공모펀드의 이점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호에서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많이들 설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코스닥 벤처 펀드가 사실 세금적인 측면, 네. 그다음에 공모주를 받고 싶었던 니치 마켓을 파고들어서 네. 개인들이 공모주에 대한 니즈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 네. 실제 근데 많이 팔리고 실제 수익률도 좋습니까? 상당히 많이 팔리고요. 공모 시장 대비 사모 시장의 그 크기가 훨씬 클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사모펀드에서는 그 코스닥 벤처 펀드를 어떤 전략을 주로 많이 취하냐면 주로 상장사 메자닌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메자닌. 메자닌. 뭐예요? 메자닌. 메자닌. 메자닌이라 함은 제가 그냥 메자닌을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보면은 이런 사진들이 나와요. 우리 흔히 뭐 그 오피스텔에서 복층 같은 느낌? 네. 네. 아니면은 해외 여행 가보시면은 지하철 타실 때 지하철 타는 곳, 그 다음에 나가는 출구, 그 사이 저희가 뭐 찍고 들어가고 하는 그 사이의 공간,
그거를 메자닌이라고 하거든요. 네. 메자닌에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탈리아어예요. 예, 이탈리아어고 그러면은 금융시장에서 이런 메자닌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메자닌은 약간 주식과 채권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과 채권 사이. 채권의 사이. 네. 주식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주식의 장점. 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오르면 많이 오르고 네. 빠지면 많이 네. 빠지고 단점. 채권의 장점. 안정적이다. 채권의 장점. 음. 안정적이다. 단점. 단점.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는다. 업사이드가 좀 제한적이다. 네. 그렇죠? 그거를 좀 하이브리드로 보시는 게 이제 메자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좋은 점만 음. 합해 놓은 건가요? 그래서 그냥 한 중간 정도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전환사채라든지 교환사채라든지 이런 12BW들을 이제 메자닌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 다음에 일정 시점이 지나면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거든요. 메자닌이. 예. 그런데 주가가 만약에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가가 만약에 빠지면 채권이기 때문에 본투비 채권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에다가 상환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2년 뒤에 주가가 그대로 있으니 그냥 우리는 채권 상환 받겠다라고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원금과 원리금 만기에 네. 대한 이자를 수익한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자닌 전략을 많이 쓰는데 왜냐면은 그 주식과 채권의 하이브리드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고액 자산 가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런 메자닌 전략 많이 쓰는데 아까 그 코스닥 벤처펀드 사모펀드에서 주로 이 메자닌을 한 80% 이상 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프리 IPO에 투자하는 그런 코스닥 벤처펀드도 있기는 하지만 한 그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거는 이런 메자닌을 좀 많이 담아서 안정적인 수익 플러스 공모주 우선 배정 받아서 연에 한 10% 정도 그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펀드를 이제 코스닥 벤처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자닌의 기대 수익률이 한 10%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또 그 이 코스닥 벤처펀드에서는 한 종목에다가 다 담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혹시나 이런 코스닥에 좀 영세한 기업들이 채권을 상환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는 거잖아요. 채권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분산 투자를 하고 예를 들어서 한 10종목 정도를 사면은 뭐 한 5종목 정도는 주가가 그냥 이분하게 그대로 가고 한 그 중에 한 3종목은 주가가 올라서 주식 전환하고 아니면은 뭐 주가가 빠져서 채권 상환 받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연 목표 수익률 한 10% 정도를 잡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복귀해 보면 네. 지금처럼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 적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어느 정도 지수가 박스권에 진입한다든지 네. 큰 변동 없을 때는 네. 상당히 리스크를 제어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기대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오늘 가져오셔가지고 네. 저희한테 딜리버리하는 그 근저에는 네. 약간 지수가 슬로우 다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깔고 있나요?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액 자산가 입장에서는 아무리 주식시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비중을 뭐 80% 90% 가져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체 나의 자산에서 주식처럼 공격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산을 좀 담아놓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좀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펀드들을 담아서 이제 전체적인 수익률을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이제 또 대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수단으로 이런 상품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코스닥 벤처펀드 수익률은 어때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아무래도 이게 사모펀드다 보니까 뭐 운용사를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여러 운용사들 수익률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연환상 기준으로 한 최소 한 6에서 한 최대 45%까지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아무래도 주식으로 전환을 하는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시장이 안 좋을 때 들어가면 수익률이 더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겁이 나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뭐 못 들어가시고 하시는데 그래도 조금 높은 시점에 들어가도 한 6% 정도 이 정도 나왔던 것 같고요. 뭐 다른 운용사 거를 가지고 와봐도 이렇게 연에 한 10%에서 15% 정도는 나왔던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한 14% 정도 이 정도 이제 수익을 거둘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자산 운용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최소 뭐 한 자리 중반에서 많게는 뭐 한 30%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10%대 이런 식으로 올해 현황인가요? 설정 이후에? 예, 설정 이후에 이제 이 운용사들이 가지고 있는 레코드고요. 그래서 설정일이랑 만기일을 보시면은 보통 이게 한 3년 걸려요. 예. 그래서 설정일 그 매년 어찌 보면은 이렇게 조금씩 설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누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거는 사실 이제 보니까 올해 같은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그 세대가 어떤 자산 시장을 경험했냐에 따라서 향후에 상품의 트렌디한 패션이 바뀌는데 네. 올해 2025년을 경험했던 이 대한민국의 네. 재택하시는 이 5천만 국민들 네. 이분들의 이제 눈높이를 맞출 상품들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네네네. 안 그러겠어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편다송 아나운서의 기대 수익률을 맞출 수 있는 상품 전 없다고 봅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처럼 네. 많은 부분들이 우리 자산 운영 부분에서도 고민이 될 텐데 제가 이런 거 왜 네. 여쭤보냐면 한남동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H호텔 그 근반에는 시니어 오래된 부자들 계시고 네. 요 밑에 내려와서 약간 나인원 쪽, 더 한남 쪽 이쪽에는 약간의 영리치들이 계시고 네. 네. 그런데 올해 제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거든요. 네. 60대 여성이 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수익률이 좋다. 아. 2등은 60대 남성. 네. 편다성 아나운처럼 영리치 분들이 영리치요? 저 갑자기 영리치가 된 너무 거예요. 수익률이 네. 제가 세뇌되었고 영하신 분들 네. 물은 20, 30대에는 상당히 수익률이 올해 특이하게 저조하다. 네. 그러면 딱 떠올랐던 게 한남동이 네. 이 부자들 중에서 시니어들 올해 부와 부를 또 창출했을까? 뭐 여러 가지 좀 의문이 좀 드네요. 네. 왜냐면 한남동은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영리치들이 시니어들보다 훨씬 더 부를 많이 축적했을 텐데 올해는 그게 역전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게 피부로 맞습니다. 직접 느껴지세요? 일단은 그 수익률이 좋은 거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비법이 뭐예요? 비법은 그 우리나라 이제 그 연세가 조금 있으신 고액 자산가 분들은 삼성전자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니어분들은 예전에 봤던 그런 네. 대형주들이 올해 많이 올랐지. 그렇죠. 그래갖고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이닉스도 사랑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냥 왜 사랑하지? 그러면서 막 아이폰 쓰고 막 현대 사랑하면서 막 네. 벤틀리 타고 막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른들은 그거 있잖아요. 갤럭시 쓰시고 음. 현대차를 타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신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현대차 네. 중에 네. 좋은 그 그래도 이런 애국심은 확실히 예, 뭐 애국심은 좀 있으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주식을 사시더라도 절대 안 망할 기업을 선호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주식을 갖고 계시다가 네. 올해 많이 올라서 네. 수익을 많이 보신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삼성전자를 사랑하시지만 그동안은 사실 좀 힘드셨거든요. 지난 한 3년간은 되게 조금 너무 지지부진해서 힘들어 하셨지만 올해는 그게 좀 폭발을 했고 그렇다고 또 파시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을 만났을 때는 확실히 그런 분들의 수익률이 좋은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편다성 아나운서님처럼 그 기대 수익률이 높은 분들을 네. 네. 충족시키기에는 사실 그런 대형주들이 언제 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네. 이 모든 자산 운영, 그러니까 네. 이 자산을 만들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올해 되게 고민 포인트예요. 네, 왜냐하면 세일즈 하시는 분들 잘 알겠지만 물건이 좋다고 팔리는 거 아닙니다. 네, 네, 네. 또한 물건이 안 좋다고 안 팔리는 거 아니거든요. 올해 이 경험했던 자산 시장에서의 기대 수익률이 네, 심적으로는 다 더블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이거를 충족할 수 있는 상품이 과연 있을까? 맞아요.
하이 리턴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다음 넥스트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있는데 맞아요. 한남동에서는 이런 고민을 어떻게 풀어요? 그래서 이런 코스닥 벤처 펀드가 가장 좀 안정적인 제 생각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좀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뭐 월등히 뛰어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주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이 기대 수익률 한 1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올해 주식 수익률만 봐서는 이런 수익률이 약간은 만족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장은 늘 이제 급등과 급락을 오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항상은 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이런 펀드들을 제가 항상 조금 추천을 드리고 꾸준히 깔아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래도 그때 그거를 잘 했다. 너무 주식을 따라가느라고 비중을 너무 많이 태워서 나중에 급락이 나왔을 때 그거를 좀 대처를 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과거에 어찌 보면 경험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내에서 일정 부분은 좀 가져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럼 이 코스닥 벤처 펀드는 최소 가입 금액이 있나요? 공모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자유롭게 이렇게 가입이나 해지가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가입 금액도 뭐 사실은 그게 크게 이제 연연을 받지는 않고요. 사모 펀드 같은 경우에는 화면 잠깐 보시면은 일반 투자자가 3억 원 이상, 전문 투자자가 1억 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모 펀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금액이 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메자닌을 사서 전환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풋을 행사를 해서 저희가 채권을 상환받던가 이런 게 이제 기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소 보통 가입 기간도 한 3년 정도 이렇게 잡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 투자자분이 그 3억이라는 큰 거금을 3년 묵히는 데 있어서는 조금 거부감이 생기실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 기관 투자자들 네. 혹은 고액 자산가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펀드를 넣어서 이제 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데 크게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제 오늘 시장 참 어렵다라고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요. 유영석 차장님이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네. 어떤 마인드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어저께 너무 그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머리가 좀 띵하긴 했었는데 그럴 때 정신을 차리고 리밸런싱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여러 주식들을 사놓고 지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데? 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은 이제 어제 다 같이 그렇게 빠질 때 좀 정리를 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도주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나 전력기기 같이 꼭 가져가야 될 종목들은 디폴트로 좀 깔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향후 방향성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코스닥 거래 대금이 조금씩 이렇게 10조 하루 일 평균 10조 넘어가고 있다. 조금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넥스트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내드리기 전에 제가 화면을 봐서 좀 네. 짓궂은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네, 드리겠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코스닥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야 됩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수. 알겠습니다. 자, 한남도 유영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시장의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남다른 수익을 원하세요? 한 발 더 앞서가고 싶으세요?
시간은 없고 매일 두리뭉실한 정보만 주는 투자 방송에 지치셨나요? 점심시간 딱 1시간만 더 투자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 배재원 PB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인천지점 배재원입니다. 인천 지점의 배재원 PB. 네, 지금 코스피는 0.95%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은 0.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어제 흐름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깊은 하락폭이 나왔다는 걸 좀 일봉상으로도 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11월 4일 화요일부터 좀 하락을 해서 어제 강한 하락을 보였다가 좀 주도주 중심으로 다시금 좀 반등하는 흐름이 보였어요. 장중에 뭐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대표적으로 뭐 SK 하이닉스를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SK 하이닉스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좀 폭을 보면 이렇게만 보면 그렇게 큰 하락이 있었나라고 좀 싶을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장중 저가를 보면 마이너스 9.22%까지 떨어지면서 굉장히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분봉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게 지금 10분봉 차트인데요. 어제 이렇게 굉장히 큰 낙폭이 있었다가 다시금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좀 유추해 볼 수 있었던 게 저희가 지난 2025년 4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 관세 충격으로 인해서 매도 사이드카가 뭐 동일하게 발생을 했고 3거래일 뒤인 이제 다시 한번 또 매수 사이드카가 좀 발동을 했을 때도 주도주 중심으로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시장과 그저께 시장, 최근의 시장을 좀 흐름을 봐보면 다시금 시장이 반등을 했을 때 가장 빠르게 올라왔던 부분은 다른 모든 종목에서의 상승이 아니라 일부 주도주들의 상승에 기인한 다시금 반등이 좀 보여졌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의 시장의 흐름도 과연 이러한 시장의 색깔이 뭐 첨예하게 달라질까라는 이런 질문이 있었을 때 그럴 확률은 더 적지 않을까 하는 흐름이 어제와 오늘 다시금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업종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장품 업종. 네. 왜 이런가요? 이제 화장품 업종에서 좀 대표적으로 두 개 오늘 이제 실적 발표 관련해서 두 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왼쪽 중간 정도 한번 좀 확대를 해주시면 APR과 달바글로벌의 흐름을 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왼쪽? 축소를 해주시면 네 두 번째. 여기 지금 두 가지가 보이시죠? APR과 오늘 달바글로벌 많이 떨어지네. 네. 실제로 APR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 호실적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실제로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희가 또 스트릿 컨센이라고 또 말을 하죠. 실제로 뭐 여의도라든지 어떤 대부분의 이런 스트릿 컨센들이 좀 높게 잡혔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이상 잡혔다. 뭐 이런 부분이 좀 돌고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모호한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시장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 것보다 많이 나왔는데 왜 이러한 하락이 보일까? 저는 이런 스트릿 컨셉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좀 보는데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 최근에 APR의 흐름이 실적 발표 전에 굉장한 좋은 흐름을 보였잖아요. 근데 어제와 그저께 시장의 매물이 굉장히 강하게 출회가 됐을 때 과연 투자자분들은 앞으로의 자금을 어디다가 둘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금이 있으신 분들 혹은 뭐 현금화를 하셔서 현금이 있었 분들은 이 돈을 어디로 투입할까가 좀 더 여기에 중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APR이 좋은 실적을 기대를 했고 실제로 좋은 실적을 입증을 했는데 이렇게 세론이 나온 이유가 단순하게 그런 스트릿 컨센의 문제일까? 라기보다 과연 지금과 같은 이런 불안정한 시장에서 내가 좀 더 안정적으로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딜까?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하자면 그게 과연 지금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효성중공업 같은 AI 사이클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고 좀 불안한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증권주. 네. 미래에셋 증권도 오늘 아까 보니까 8% 정도 하락을 하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네. 미래에셋증권도 제가 차트로 먼저 보여드리면 미래에셋증권이 저희가
오늘 실적 3분기 발표를 하면서 실제로 8%까지 낙폭을 확대를 했다가 지금 다시금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자마자 굉장한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관련해서도 하락세가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권주의 실적이 좋고 거래대금도 활발한데 이렇게 실적 발표가 나서 세론이 나눈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굉장한 다양한 증권사 내에서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이 실적에 대해서 좀 분석하는 부분을 많이 좀 자료로 내보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래에셋증권의 WM 부문이라던가 이런 브로커리지와 금융상품 판매 수익이 굉장히 개선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회계 처리 장표에 있어서 일회성 비용이 조금 부각이 됐고 그에 따라서 당기 순이익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 47%가량 하회했다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지표를 보고 그냥 강하게 매도가 좀 일어났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역시나 이런 실적들을 세세하게 좀 살펴보니 이렇게 우려할 우려는 아니구나라는 부분에서 좀 저가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화장품 얘기 다시 좀 해볼까요? 네. 화장품 있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연말이 되면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네. 쇼핑 시즌이 있고 네, 그리고 APR이 오늘 MSCI 지수에도 편입이 됐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겨울이 되면 우리 화장품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우리 방송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기대 섞인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온고잉 하는 겁니까? 네, 저는 여전히 온고잉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러한 심리, 좀 더 다른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AI라든지 이런 전력 변압기 혹은 반도체로 이동하는 수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블랙 프라이데이나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크고요. APR이라는 회사 이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 지금의 2분기의 역대급 실적 그리고 이번 3분기도 굉장한 좋은 호실적을 봤을 때 성장세가 이렇게 잘 나오는 업종 내 기업들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하락에서 오늘만 놓고 말씀을 드릴 수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기회를 또 저가 매수로 보고 유입할 수 있는 전략이 다시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APR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화장품 업종 내에서 이제는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자리를 굳건히 다지고 있고 실제 그 내에 매출 비중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장품이라던가 아니면 디바이스 기기 쪽에서도 굉장히 이 두 부분이 잘 이어지고 있고 패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널디 쪽이나 이런 쪽에서를 좀 축소를 하면서 안 되는 건 버리고 잘 되는 거는 한번 밀고 나가자라는 전략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시장 진출도 굉장히 원활히 잘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여전히 방금 말씀해 주셨던 연말 이벤트들이 앞으로의 이런 주가 하락을 다시금 강한 반등의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네. 어제도 하락하고 오늘도 또 하락을 하고 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오늘은 다시 상승을 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이틀 연속 하락하는 게 실적이 컨센을 하회했기 때문인가요? 네, 지금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은 실적장입니다. 실제로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 시장 예상치 대비 상회를 해도 이렇게 APR 같이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물론 이런 실적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저희가 이런 원전에 대한 수익성 그리고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에 반영될 것이라는 부분은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미래 가치에 대한 향후 10년과 20년에 대한 가치를 현재로 땡겨와서 이런 주가 상승이 보였는데 지금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 하회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매물이 출회된다라는 내용은 그렇게 논리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실적을 보고 그동안의 주가 상승이 일어났다면 사실 지금과 같은 주가 상승은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의 실적에 이렇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이유는 투자자분들이 현금을 갖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기존에 이런 두산에너빌리티를 갖고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안 나오니까 일단 피하고 보자 라는 심리가 좀 작용한 것 같고요. 근데 실제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이 예상치 대비해서 덜 나왔다라고 해도 그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은 물론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동반 하락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의 미래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근에 가스터빈 수출이라던가 실제로 수출 규모 같은 경우에도 수주잔고 10조 정도에서 14조에서 15조까지 늘린다라는 가이던스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주가 하락도 과연 주도주의 반열에 다시 올라갔을 때 다시금 기회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 살펴봤고요. 오전에 어떤 소식들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이슈 있었나요? 네, 일단 뭐 어제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좀 제가 SK 하이닉스에 대해 좀 가져왔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HBM4 공급가를 50% 올렸다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지금 장표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에 공급할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 가격을 50% 인상을 했고, 원래는 기존에 약 $500 정도에 이렇게 판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너무 잘 팔리고 일단 성능도 굉장히 좋고 실제로 지금 거의 독점 구조인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예상치 대비해서 $560, 즉 10% 이상 높은 판가가 좀 체결이 됐다라는 소식인데, 그만큼 SK 하이닉스의 지위는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어제와 같은 강한 하락 속에서도 9% 하락세를 보였지만 전 어제 다시 반등을 보였을 때 굉장히 놀랐거든요. 아, 기다리는 수요가,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구나. 그것도 한국 증시 내에서 어떻게 보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현재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주도주라고 할 수 있죠. 네, 주도주인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가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걸로 봐서 여전히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는 높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장표를 갖고 왔고요. 제가 두 번째 이슈를 조금 말씀드리면 좀 이렇게 분위기를 풀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하락장을 베팅한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 현금 쌓는 버핏, 월가 심상치 않다라는 기사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러한 뭐 AI 버블론, 최근에 주가 상승을 보이다가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다가 꺾였을 때 항상 노이즈들이 발생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실제로 뭐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빅쇼트 영화를 보신 분들은 2008년에 이런 굉장한 하락세 속에서 돈을 많이 번 투자자로 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한번 간단히 좀 보면 실제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하락장 속에서 수익을 봤었지만 사실 2005년부터 하락에 베팅을 했거든요. 근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굉장한 상승장이었고 그때 3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하고 결국은 2008년 때 성공을 했다라는 결과론적인 부분만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하락을 발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이클 버리가 팔란티어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9월 말쯤에 장고를 보니까 팔란티어 풋옵션이 좀 이렇게 베팅이 돼 있었다,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2023년 1월 말에도 SNS에 마이클 버리는 매도하라 라는 부분을 게시를 했고요. 2025년 4월 초에도 뭐 하락 배팅을 좀 공개를 하면서 내가 돌아왔다라는 식으로, 하락론자가 돌아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공개를 했었는데, 모두 이러한 부분이 있었을 때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마이클 버리가 이런 SNS에 게시를 하거나 아니면 풋옵션 이런 포지션들이 좀 발표를 했을 때 투자자분들은 마이클 버리가 왔다, 이제 상승하겠네, 당분간은, 이라는 이런 인식들이 좀 퍼지고 있는데요. 인간 지표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좀 네. 인간 지표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웃음거리로 어떻게 보면 되고 있는데, 물론 이러한 버블론 자체가 최근에 뭐 레이 달리오도 페드의 긴축 전환 때까지는 증시 거품이 터지지는 않겠지만 현재는 뭐 오타가 났는데 수많은 거품이 형성되어 있다. 근데 이 글도 한번 봐보면 긴축 전환 때까지 증시 거품이 터지지는 않겠지만 현재는 긴축이 아니죠. 오히려 돈이 풀리고 있는 유동성 장세이고, 지금 12월에 대한 뭐 페드워치의 이런 금리 인하 확률이 뭐 조금은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세한 상황에서 이러한 금리 인하기에서의 이러한 노이즈들에 의해서 증시가 단기적으로 하락은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대세 상승장에 있어서의 뭐 이런 추세적인 전환을 완전히 이끌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나의 노이즈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단 기사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마지막 기사는 잠깐 컨닝을 해보면 AI, 네, 캐펙스. 맞습니다. AI 기업들이 마치 막 투자를 안 하면, 네. 설비 투자를 안 하면 도태될 것 같은, 저는 뭐 내년도에 연간 전망하면서 이런저런 데이터와 이제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데, 공급자 사이드에서 AI 기업들 자체도 포모가 온 것 같아요. 네, 투자를 안 하면 실적 발표 서프라이즈 나도 주식에서의 평가는 오히려 냉랭하잖아요. 네, 이러한 포모가 일으키는 설비 투자, 포모가 일으키는 뭐든지 사야 된다. 이것이 결국 버블로 항상 우리가 연결되는데, 어제부터 또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IT 버블하고 비교 등등.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IT 버블도 그렇고 올 초부터 사실 이런 AI 캐펙스 지출에 대해서 물음표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정이 왔을 때 이거 이러다가 기존에 돈 잘 벌고 있는 빅테크 업체들도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실제로 영업이익에 있어서도 지출이 너무 많고 비용이 많다 보니까 본업에 있는 거 다 날려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물음이 있었는데요. 실제 2025년을 두고 보고 1월부터 지금 11월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는 모두 정답이 아니었죠. 결국은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가이던스에서도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앞으로 얼마나 투자할 건데 AI 캐펙스 지출에 대한 상향 보고서가 있을수록
그런 빅테크들의 주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빅테크 업체들, 뭐 빅4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업체들 간에도 현재는 과잉 투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뒤처지고 여기서 투자를 줄이면 AI의 시장에 있어서 독점적인 구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앞다투어서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이번에 증시 조정에서도 다시 한번 지적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미국 빅테크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메타의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생각보다 이런 영업 이익이라든지 본업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AI 투자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지출한 거에 대한 수익성을 뭐 단기간에 과연 얻을 수 있을까? 앞으로 다른 아마존이라던가 경쟁사인 알파벳과 같이 잘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라는 심리가 적용해서 좀 매도세가 보였는데요. 네. 네,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계속 부각을 하면서 지금 AI 버블이다.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빅테크 업체들이 괜히 돈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가이던스에서 이 네 기업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AI에 대한 투자가 과잉 투자가 아니라 뭐 지금에서 봐서는 과잉 투자라는 말이 나오지만 나중에 봐서는 굉장히 현명한 투자였다라는 부분이 나올 정도로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버블로는 뭐 요철 구간에서는 계속 나오는 거니까 네. 더구나 언론은 오늘을 널뛰기 장사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네. 널뛸수록 뭐 버블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자, 보내드리기 전에 뭐 민원이 와가지고 안 볼 수가 없네. 한화오션 한번 봅시다. 하나오션이요? 한화오션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최근 조선주의 뭐 주가 조정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하나오션이 주가가 최근에 15만 원 부근을 이렇게 달성을 했었을 때 가장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핵 잠수함 시장에 대한 진출과 앞으로의 이런 청사진이 좀 더 그려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러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 부분이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반영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 여기서 조선주들의 반등 포인트들은 이러한 뭐 지금 순환매 속에서 주도주에 좀 집중이 되어 있지만 언제든 다시금 돌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실제로 간단하게 좀 코멘트 드리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 상선 시장이나 뭐 군함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진출을 한 것도 맞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가장 빠르게 진출을 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장 먹거리가 열렸다라는 점에서 기존의 미국 군함 시장에만 진출을 하면 우리나라의 이런 조선 상선 시장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큰 시장이 또 한 번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조정세가 있지만 좀 더 긴 시각 2026년이라든지 이제 고부가 성과가 좀 더 매출에 반영되는 이런 시기를 좀 더 길게 놓고 보면 다시 한번 이런 조정이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후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네, 일단 오후장 투자 전략은 사실 어제 말씀드렸으면 더 좋은 부분일 수 있는데 지난 2025년 4월을 한번 좀 기억을 하자. 지금의 흐름이 시간은 지났지만 지금의 조정의 이유들이 과연 지금과 같은 코스피 4천을 넘었던 본질적인 이유들을 훼손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명확히 한번 판단을 하고 지금과 같은 하락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재원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드디어 제가 간만에 어저께 여쭤봤잖아요. 네, 좋겠어요, 맞춰서. 또 맞췄네요. 자, 내일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내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내일도 한 번 더 가지 않을까요? 어제 네. 워낙 조정을 많이 받았어서. 네. 내일까지 상승한다면 사실 어제가 기회였다라는 것으로 네. 또 역사에 기억될 것 같은데 편도성 아나운서의 포트폴리오는 괜찮습니까? 저는 일단 그냥 가만히 두는 중입니다. 네, 점점 연기가 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후장에도 상당 부분 변동성이 클 것 같은데요. 언론은 널뛰기 장세라고 합니다. 근데 널뛰기 장세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장 중심은 널뛰면서 잡아가고 있다는 거. 자, 이럴 때일수록 초심과 펀더멘탈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여전히 치킨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 주시면 정말로요. 제가 매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있어요. 우리 연말에 편도선 아나운서 한번 치킨 보러 가죠 라고 계속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밥보다 투자 하나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